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8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8.16 대책은 전체적인 청사진만 제시된 상태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출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공급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방에는 광역 특별자치시에 52만 가구 등 총 1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공급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공급주택의 총량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서울에 50만 가구가 공급된다는 것은 집값 안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서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GTX 깔고 도로 정비하고 아무리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이나 도심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은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게 더 빠르니까요. 270만 호 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가구가 공급되고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타 일반 주택사업 등 민간 추진 사업으로 13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5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공급 확대입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현행 50%인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3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차 안전진단격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구조안전 기준치를 50%에서 30%로 낮추면 현재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단지 13곳 중 9곳이 D등급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안정성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주거환경 비중은 높아지겠죠. 그만큼 재건축이 쉬워집니다. 문제는 시행 시기인데요. 연말까지 집값 흐름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9월 세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3천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하고 2천만 원마다 상향되던 누진 부과 구간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30년 이상 된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권에서는 혜택 받을 사람이 그다지 없어 보이죠. 1주택 고령자는 상속, 증여, 양도 등 주택을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도 유예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시행유예 과정 등을 거치면서 그동안 실제 최종이익이 부과된 단지는 없었습니다. 재초안 대상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실제 부과가 현실로 닥친 상황이죠. 현재까지 재초안 예정금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3곳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의 재초안 부담금은 가구당 7억 7천만 원입니다. 준공때까지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부담금은 더 늘어나겠죠. 강남권은 10억대 부담금도 나올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도 조합원당 2억에서 3억씩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도 많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는 면제 금액 기준 1억은 아쉬운 분이 많을 것 같고요. 부가인권 확대에 따라 최종 납부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여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됩니다. 기부채 납부는 재초안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 높은 곳에 신규 택지 15만 호를 공급합니다. 22년 9월부터 23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신규 택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컴팩트 시티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집약시켜 도심지역 개발 밀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초고층 건물을 만들고 철도역 중심
1km 반경 역세권의 복합 쇼핑몰 및 오피스, 환승센터, 청년주택, 대단지 아파트 등을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운정에서 동탄을 운행하는 GTX A 노선은 개통 예정인 24년 6월 이전에 수서 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기 개통하고 GTX C 노선은 23년 착공에 들어가서 28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GTX B는 24년 착공,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외 순환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는 재창조 수준으로 재정비하겠다는데 24년에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1기 신도시는 이번에도 물먹은 거죠. 공교롭게도 24년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네요. 대책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직 아무 계획이 없는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가벼운 팁을 드리자면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용적률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양도세 개편이 없다면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350%까지 올려준다 하더라도 그걸 다 쓰면서 고밀도 재건축을 할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주거가치는 떨어지니까요.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보면은 분당이 184%, 일산 169%, 평촌 204%, 삼본 205%, 중동 226%로 상대적으로 분당과 일산의 가치가 높습니다. 분당을 살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분당은 가격이 부담되죠. 저는 분당을 못 산다면 일산보다는 용적률이 좀 더 높아도 평촌이 더 좋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강남이 더 가까우니까요. 평촌 옆에 삼본도 장점이 높습니다. 평촌보다 싸고 2억 정도면은 전세 갭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구 지정과 추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2027년까지 22만 호 이상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직전 5년 12만 8천 호 대비 9만 호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10만 호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통기획은 구역 지정 소요기간이 2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경기 인천은 역세권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4만 호 정도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공급합니다. 저는 신도시보다는 도심 재개발 추진이 옳은 방향이고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복합사업도 공공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신탁사, 리츠 등 민간기관의 주도 아래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민간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할 예정으로 민간도심 복합사업에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중 일부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이익상환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공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공공사업 동의율이 30% 미만이면 공공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민간사업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처리해서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도록 하여 신탁사의 사업시행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은 통합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용적률 성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특집 물량 등을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고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 대출로 초기 부담을 낮춰줍니다. 최장 10년간 임대를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제도도 도입됩니다. 민간 리츠가 공급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 최대 10년 동안 임대 거주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받을 때 감정가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이상 비중을 전 세대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상향하도록 개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품질 제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49dB로 통합하고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 상향을 검토 중입니다. 최소 21cm로 규정된 바닥 두께를 강화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300만원 안팎의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지원합니다. 근데 대출받아 소음 매트 설치할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필요한 정책이지만 뭔가 다른 유인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주차 편의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면수와 주차 공간폭을 확보하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현 주차 면수의 4%에서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을 연내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8.16 주택공급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정된 것보다는 계획이고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뒤로 밀려났는데요. 공급 규모보다 수요가 많은 도심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좀 더 살펴봐야겠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설명해 보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